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 목요 특강 시간입니다. 요즘 좌불안석인 어머니들이 꽤 많다고 하시네요. 특별히 신입생 엄마들에게는 신입생 엄마 증후군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새로운 학교, 새로운 환경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키는 그렇죠. 엄마들. 공부는 잘 따라갈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거죠. 예전엔 초등학교 신입생 엄마들만 이런 증후군이 나타났었는데 요즘은 중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신입생, 심지어 대학교 신입생 학부모들까지도 이런 걱정을 하신다고 해요. 아유, 참 엄마들 힘드십니다. 네. 정말로. 학교만 보내놓으면 싶으신데 또 학교 보내면 그때부터 또 걱정이시고요. 예. 오늘도 역시 그 자녀 교육에 관심 많은 분들 아주 눈여겨보시고 또 귀담아 들으셔야 할 얘기를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신데요. 가톨릭 의대 의정부 성모병원의 김영은 병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병원장님이시라 그래서 좀 지긋한 어른이 나오실 줄 알았더니 아니 소아 청소년 전문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얼굴에 머금고 계시네요. 네. 저는 이제 뇌 쪽에 이제 관심이 많다니까요. 그 앞 이마엽이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전전두엽이라는 부위에 그 거울 유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닮게 돼 있어요. 부부가 닮는 것도 사실은 그 거울 유론에 따라서 표정이 바뀔 때마다 항상 무의식적으로 닮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하는군요. 그렇죠. 저도 이제 아이들을 맨날 보다 보니까 아이들 웃음이나 아이들 이렇게 개구장이 같은 것들 보다 보니까 저도 개구장이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아주 어린이의 그러면 미소가 보이세요. 부부가 닮는다 이 얘기도 서로 많이 쳐다봐야 닮는 거군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따라해야지 되는 겁니다. 쳐다봐야 닮는데요. 쳐다봐야. 네, 바라봐야 닮습니다. 꼭 뭐 닮으시려고 노력하시는 필요. 그 소아청소년과 전문이시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힘들어하는 경우 많이 만나실 많죠. 텐데 예. 뭐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나요? 예, 그 스트레스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많이 오는 애들 중에 많은 게 그 두통 때문에 많이 와요. 아이들이 학교 가려고 그러면 또 아프다고 그러고 또 그게 또 반복이 자꾸 됩니다. 예, 그래서 어려움을 보이는 애들이 많고요.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요새 위궤양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내시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죠. 또 틱장애라고 그래서 애가 뭐 이렇게 눈을 깜짝깜짝거린다든지 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반복해서 애들이 많죠. 계속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스트레스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스트레스 관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원인들이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부모님이 역할이 있죠. 또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것도 또 있고 또 부모님들도 또 사회적인 분위기에 안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자신도 스트레스를 먹고 또 아이들도 또 스트레스를 먹고 그렇게 되는 거죠. 더욱이 요즘은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그렇죠. 소녀들 돌보는 네, 경우가 맞습니다. 많잖아요. 아마 지금도 텔레비전 앞에서 이제 막 아이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 차 태워주고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도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실까 싶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장점이 있어요. 그건 아이들을 갖다가 감성적으로 키우고요. 아이를 또 편안하게 하고 또 너무 학습에 매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게 상당히 이제 그런 감성적인 것들이 많아서 인성교육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이 큽니다. 다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학습에 좀 관심을 가져서 그런 것까지 좀 덧붙여주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 그랬더니 찜질방에서 키운대요. 찜질방에 가면 젊은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다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아이한테 뭐 영어도 좀 가르칠 수 있고 그런 게 다 학원도 그 할머니 자신이 딱딱 이렇게 챙겨가지고 한다는 게 다 정보를 찜질방에서 다 들으시고. 듣는 거죠. 와. 오늘 강의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유용한 강의. 그럼요. 예. 많이 됐거든요. 오늘 얘기도 꼭 찜질방 가서 하세요. 그러면 우리 김영은 병원장님께서 우리 똑똑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들께서 또 넓게는 조부모들께서까지 하실 일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해 네. 주시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소아청소년과 이제 전문이면서 그 소아신경과, 소아과에도 이제 그런 세부 전문의가 있어서요, 신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이 사실 좀 많이 와요. 또 최근에는 뭐 두통 아이들도 있지만 학습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막 학습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제 물어보면 뭐 다른 애들은 100점도 많고 또 인간성도 좋대요. 더구나 인간성도 좋으면 괜찮은데 애 표정도 좋고 아주 뭐 말하자면 얼굴 이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있냐고. 그래서 물어보면은 섞여 있어요. 영희, 철수 말하자면 엄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비교하는 게 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식하고 또 실제적인 인물하고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엄친아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니 탓 내 탓을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왔어요. 우리 저기 외래에 오셨는데 아이가 이제 또 학습이 좀 안 돼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뭐 왜 아이가 좀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공부 습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공부 습관이 안 된 것 같냐 그러니까 남편이 옛날부터 게을렀대요. 시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남편이 어렸을 때 게을렀대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장 남편이 딱 보더니 쟤는 그 머리가 나쁘대요. 그래서 왜 머리가 나빠요? 엄마 머리를 닮아서 머리가 나쁘다 그래요. 근데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좀 있어요. 그렇죠? 지능이라는 것은 사실은 엄마도 좀 따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은 부모님들이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선행학습은 뭐 당연한 거고요. 뭐 영재 교육이니 뭐 조기 교육이니 해가지고 아이를 뇌 발달도 되지 않았는데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냐면 귀가 얇으셔가지고 옆집 엄마가 예를 들어서 무슨 학원이 좋다, 뭐 누구 과외 선생님이 좋다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그 하던 학원 다 때려치우고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육아라는 것은 혹은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이 교육도 그렇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엄마가 보니까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없다 보니까 또 귀가 얇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명문대학교 가려면은 5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또 학습에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봤죠. 그랬더니 제일 먼저가 뭐라 그러냐, 할아버지의 재력. 그래서 난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한테, 그러니까 제 처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요즘은 학원이나 뭐 이런 사야 교육비가 비싸니까 또 여러 개 학원을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의 힘으로는 어려워서 할아버지 재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이해를 했어요. 두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과외 선생님이라든지 뭐 아니더라도 어떤 학원이 좋다든지 또 요 시기에는 어떤 교육이 좋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는 좀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났더니 형제의 희생이래요. 이건 좀 심각하지 않아요? 왜 뭐 형제들이, 그러니까 하나에다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공부나 이런 것도 하나에다 하다 보니까 밑에 애가 관심이 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애가 소홀히 되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밑에 애가 더 공부를 잘해요. 왜 그러냐면 큰 애가 하는 걸 옆에서 딱 이제 보거든요. 또 하나는 혼자 하다 보니까 이 자기주도력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밑에 애가 학교는 더 잘 가는 경향을 좀 보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중요시하는 건 자녀의 체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아이들한테 체력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 아이들이 학습을 하느라고 잠도 부족하고 또 바깥에서 놀 시간도 없고 또 햇볕을 받으면 좋아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체력을 키워주더라도 보니까 우리 옛날에 체력을 키워주더라면 밖에서 놀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어떠냐면 농구부 애들이 하는 거예요. 뭐 축구반 애들 하고.
그것도 또 돈 쓰는 일이죠. 돈 쓰는 일은 좋은데 아이가 싫어하는 일 아니에요. 운동을 시키더라도 아이가 좋아서 동네에서 놀고 놀이터에서 노는 게 더 좋은 건데 사실은 그 훈련을 시킨다고 또 즐겁고 좋아야 되는 것조차도 학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운동까지도 이제 학습이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째 뭔 것 같아요? 아세요? 다 모르니까 이러고 계시겠죠? 예. 제가 좀 정보가 빠르군요.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놀랐는데 아빠의 무관심.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공감하시네. 저는 사실 처음에는 공감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아빠들이 사실은 아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뭐 학교에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학교 같은데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고 또 시간이 워낙 바쁘니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떤 건지 관심을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괜한 참견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하고 이제 오랜만에 그 식탁에 앉았어요. 엄마가 이제 자리를 마련한 거죠. 사실은 인성에 아빠가 또 관여해야 되고 또 아빠 효과라고 있잖아요. 또 아빠가 해줘야지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식탁에 딱 놔서 저기 이제 데려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교류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할 게 없잖아요. 딱 있다가 한다는 얘기가 야, 너 요새 몇 등 해? 심각하죠. 가장 물어보지 말아야 할 걸 되는 거예요. 물어보셨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이가 이제 자기는 아빠를 처음 이제 말해주면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보니까 좋은 기분으로 왔는데 기분이 접친 거예요. 그래서 막 딱 숟갈을 내놓고 이제 가는 녀석이죠. 말하자면 아빠의 무관심이 아이한테 사실은 좋지 않은데 이 시류에서는 오히려 그게 자꾸 방해를 하고 괜히 참견을 하니까 오히려 아빠의 무관심이 아이를 갖다가 더 공부 잘하게 하는 걸로 이제 오해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그러면 안 아무리 돼요. 듣는 아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조금 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시죠? 아니 부끄럽기도 하고 이것이 무슨 농담이라고 네. 치더라도 좀 그렇죠. 아니 저희 집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아빠는 대화를 하자고 하면 항상 질문만 하지 아빠 얘기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아빠의 일상이라든가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봤어요. 예. 네, 그건 이제 맞는 말씀이세요. 네. 따라서 이 부모님들은 사실은 엄마든 아빠든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한부모 가정은 또 다른 의미가 좀 있지만 엄마의 뇌하고 아빠의 뇌하고 좀 다르다는 건 아시죠? 네. 엄마하고 아빠의 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엄마들은 수다를 잘 떨죠. 언어의 뇌가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언어를 말을 하더라도 양쪽 뇌를 사용하죠. 아빠들은 어떻게 한쪽 뇌만 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문제가 되고요. 또 공감의 뇌가 발달돼 있어요, 엄마들은. 그래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다쳐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다쳐가지고 오면 엄마는 어떻게부터 해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니? 맞아. 아유, 어떻게 그렇습니다. 다쳤어요? 심지어는 아이가 우는 걸 흉내내기까지 예. 해요. 그런데 아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 누가 밀었어? 네가 밀었어? 아니 실치 못하고 왜 넘어지고 다녀? 이게 맞아요. 먼저 이제 그런 나와요. 식인데 네. 제일 처음에 이제 두뇌학적으로 제일 처음에 딱 오면은 아빠들은 이제 공감 감각이 발달돼 있어서 알을 딱 봐요. 다친 애를 딱 보는 거죠. 왜 다친 애를 딱 보냐면 얘를 응급실에 데려갈 건가 말할 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응급실에 안 가도 되겠거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건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너 누가 잘못했니? 네, 이런 것부터 묻는 거죠. 그러면 뭐 내가 잘못했든지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됐다. 방에 들어가. 아이가 원하는 건 뭘까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냐고 그렇죠. 이렇게 약 발라주고. 자기 힘들고 어려운 거를 부모들한테 먼저 말하자면 동감을 해주길 바라는데 그거에 부족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뇌 차이입니다. 그런 좋은 뇌는 왜 엄마한테만 있어요? 아빠한테는 왜 다? 네, 엄마의 뇌가 좀 장점들이 많죠. 네. 아, 참. 그래서 아빠도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아빠의 뇌는 이제 논리, 수학 이런 뇌가 이제 발달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규칙이나 규율을 가르칠 때는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한부모 가정은 또 어떡할까요? 엄마 아빠가 한 분이 계셨을 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빠가 없다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뇌가요 조금 여성적인 게 좀 떨어지고 그 말하자면 그 그러니까 아빠적인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지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그다음에 그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아빠의 역할을 일부 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촌이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어떻든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충해주면 사실 문제는 없죠.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려면 아빠의 무관심이 아니라 아빠, 엄마가 같이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빠, 엄마가 같이 키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아까 뭐 엄마의 정보가 최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보력에 아빠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제일 먼저 알으셔야 되는 것은 어떤 학원이나 혹은 어떤 교육자 혹은 뭐 어떤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 이런 것보다도 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뇌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가 그 교육하는 거나 혹은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뇌에 대해서 알면은 아이들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IQ 있죠, 뭐 지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지능 지수라고 그러는데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선천적이에요. 뭐 의견이 많은데 보통 50%라고 그래요, 그렇죠? IQ는 50%. 근데 사실은 50%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 때하고 그 말하자면 그 어르신 때하고 좀 달라요. 아이들 때는 그 유전율,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전율이라고 그러는데 유전율이 0.4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0.6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0.8이에요. 말하자면 환경이 덜 지배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아이들이 이 시기는 오히려 환경적인 영향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도 사실은 이런 환경적인 것을 계산해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 IQ를 갖다가 높일 수도 있어요. 그 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한 10% 어떤 교육이나 뇌 발달에 맞춰서 어떤 교육을 시키면 10% 올릴 수도 있고요. 또 그 잘 돌보지지 않은 아이들보다는 한 20% 정도까지도 높일 수가 있다고 그래요. 따라서 아이들을 제때에 맞게 교육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이를 갖다가 그러면 그 뇌 발달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Q가 높은 아이들이 어떻게 사회에 성공할까요? 그건 좀 의문이 가죠. 그러면 IQ가 높은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을까요? 그것도 의문이 가요? 그거는 좀 너무 많이 쓰시는 건데. 실제적으로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IQ가 미치는 영향이 한 15에서 25% 정도예요. 오히려 정서라든지 동기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들 요소가 상당히 강하죠. 그렇지만 사회 성공하는 여부도 뭐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IQ를 보통 그 우리가 한 115까지는 IQ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에 성공할 확률이 많아요. 그렇지만 115 이상이면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의 성격이라든지 그 활달함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관계 있죠. 이 IQ 115라는 수치는 사실 보통 아이들이 대개 한 115 정도는 돼요. 따라서 우리가 IQ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IQ를 높이기보다는 IQ가 어느 정도 높다 하면 그 이외의 것들이 사실은 교육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뇌 발달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뇌는 어때요? 어릴 때는 보통 6세 이전에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온 뇌를 다 개발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 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원석처럼 우리가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뇌 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하고 제 뇌의 뉴런이라는 신경세포하고 또 신생아의 뉴런 숫자가 어떻게 할까요?
같아요. 아, 잘하시네요. 예, 대개 한 8개월 정도에 높고요. 그 다음부터는 떨어져요. 한 10% 정도 차이로 떨어져요. 따라서 뉴런의 숫자 가지고 아이가 똑똑하다는 얘기는 못하겠죠. 예, 그러면 시냅스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뉴런당 한 1000개에서 10만 개 정도의 시냅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노력하고 교육하면 시냅스가 늘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자극을 주지 않으면 시냅스가 이제 줄어들고, 시냅스가 줄어들면 기능을 못 하니까 뉴런도 죽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 신경망은 교육에 따라서 좀 발달을 하는데, 이 신경망조차도 36개월에 최고예요. 그래서 사실 도표로 이제 그려 보면 이제 시각의 뇌라는 게 있는데요. 시각의 뇌는 보통 한 2세 때 최고로 높았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청각의 뇌는 한 3세 때 최고가 돼요. 한 150에서 200% 그러다가 평균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마엽에서는 그 시냅스가 어떨까요? 이마엽조차도 사실은 4세 정도의 최고로 됐다가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발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두뇌가, 시냅스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의 150 내지 200%는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죠. 말하자면 할머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때가 되면 다 된다. 사실은 뇌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극을 줘서 많이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이제 교육이죠. 시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선천성 백내장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2세 이전에 수술을 안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어때요? 그런 잘 못 봅니다. 왜냐하면 이 밑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시각의 그 시냅스가 떨어지다 보니까 뉴런이 죽고, 뉴런이 죽다 보니까 우리가 백내장을 치료하더라도 시각을 담당하는 뒤통수엽이 말하자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내장이 되는 거죠. 청각도 마찬가지죠. 늑대 소년 얘기 들어보셨죠? 8세 때 인간 사회에 왔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땠어요? 6년 동안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교육을 많이 했는데 왜 말을 못 배웠을까요? 그것은 청각의 뇌가 3, 4세 때 개발이 해줘야 되는데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아는 그거 게 참 알아야 되는 중요할 거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뇌 발달의 단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시각 발달 같은 경우는요, 보면은 12개월 이전에 발달하고요. 말 발달도 보면 36개월에 이루어지고 있죠. 정서 발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24개월에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해줘야 되는 것은 그 정서 발달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스킨십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하고의 어떤 감정적 교류라든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아이는 24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면 그런 아이들은 애착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좀 그 학교에서 적응을 못한다든지 폭력적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정서 발달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논리 수학 이런 게 꼭 필요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논리 수학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길다 짧다, 무겁다 가볍다, 도형 개념은 이때 알아야지 이 아이가 나중에 수학을 할 때 문제가 없는 거죠. 또 사회적 애착 기술 같은 것도 48개월에 이루어지고 되고요. 운동 발달도 사실은 60개월 이전에 발달을 좀 어느 정도를 시켜줘야지 이런 아이가 나중에 피겨 스케이트처럼 어떤 김연아 선수나 이런 선수가 되는데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언어도 48개월 이전에 발달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뇌를 총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감 교육이라든지 체험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저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6세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뇌를 보시면 이게 이제 뇌인데요. 여기가 이마엽이고 여기가 뒤통수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관자엽이라는 데인데 다 기능이 달라요. 예, 이마엽은 어때요? 사고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고요. 시각적인 것을 담당하는 게 이 뒤통수엽이고요. 언어를 담당하는 게 이 관자엽이에요. 근데 뇌가 어릴 때서부터 어떻게 발달을 하냐면 뒤에서 발달할 것 같아요? 앞에서 발달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앞에서 발달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6세가 됐을 때 이마엽이 많이 발달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머님들이 교육을 시킬 때 6세 이전의 교육을 자꾸 말하자면 학습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6세 때는 놀이를 해서 자기가 판단을 하게 하고 어떤 블록을 만들어가면서 자기가 문제 해결을 느끼게 하고 사고력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게 벌써 6세 때 발달하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은 자기가 놀이를 해야 되고요. 자기가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요소가 지금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과 관련된 관자엽은 초등학교 때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초등학교 자녀 두신 분 계시죠? 국어 잘하는 애들 1등 하죠. 네. 언어를 잘하는 애들이 1등이에요. 국어나 영어 같은 거 잘하는 아이들이 1등하는 이유는 이 초등학교 때 이 관자엽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 한 4학년이 되면은 어때요? 수학하고 과학에 내가 발달해요. 이게 이제 마르엽이라는 데인데 아인슈타인이에요. 네. 아인슈타인의 뇌는 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이 아인슈타인 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죠. 따라서 어때요? 4학년 때 되면 수포자라고 생기죠. 수학을 포기하라 이래. 그거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는 그 이전까지는 언어만 잘하면 돼요. 수학 문제도 사실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잘 풀 줄 알고 문제를 이해만 하더라도 풀 수가 있는데 4학년이 되면은 그렇지가 못해요. 이 추상적인 것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르엽이 발달해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부터는 어때요? 수학하고 과학 잘하는 아이들이 1등을 하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가 지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뭐 사춘기 이때는 어느 뇌가 발달할까요? 뒤쪽이 발달해요. 그래서 시각의 뇌가 발달해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어때요? 누구 좋아요? 탤런트 좋아하죠. 탤런트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얼마나 관심이 있나. 그렇죠. 예. 그리고 친구들을 사귀어도 예쁜 애, 옷 잘 입고 있는 애. 그리고 어때요? 거울 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이것도 또 사실은 학습에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때는 그 책을 통해서 해도 좋지만은 시각적인 것들을 하면 얘네들이 잘 판단해요. 그래서 도표를 하든지 아니면 그 그림으로 된 거라든지 혹은 마인드맵이라고 그래서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림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발달을 이제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고맘 나이에는 먼 데다 얼어 죽는다 그래도 그냥 짧은 치마 입고 다니고 그냥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킬 때 그 2세 이전에는 우선 오감 교육이 이제 중요하고요. 또 3, 4세 때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측뇌하고 좌측뇌가 연결이 돼요. 여기 뇌를 보시면 이거 좀 떼겠습니다. 여기 조그만 부위가 하얗게 있죠. 여기가 이제 뇌량이라는 부분인데요. 요게 성숙이 되는 게 3 내지 4세 때요. 그러니까 우뇌로 본 거하고 좌뇌를 본 거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엄마가 거짓말을 이제 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표정은 사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말은 이제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가 우뇌는 어디를 보냐면 표정을 봐요. 좌뇌는 어때요? 엄마의 말을 보는 거죠. 그러면 두 개가 딱 이제 봤는데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아이들 엄마가 거짓말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잘하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그러면 어떤 걸 보여줘야 되겠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우뇌하고 좌뇌가 다 하니까 그 무대에 있는 스티로폴 같은 것로 만든 바위하고 진짜 바위를 구별해줘요. 그래서 이때는 과학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식물도감, 동물도감 이런 사실적인 것을 보여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의 뇌 발달에 따라서 교육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한테 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12세에서 20세 사춘기 때는 이제 어떤 교육이 좋으냐 보통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시각적인 거 있으니까 시각적인 것으로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또 사춘기 때는 특징이 뭐냐면 변형계가 발달해요. 변형계는 감정의 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상당히 휘둘리죠. 그래서 조금만 뭐라고 그래도
흥분하고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을 조절하게끔 관리를 해주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표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네. 정리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세까지는 이제 오감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3, 4세 때는 체험 교육을 해줘야 되고 5, 6세는 아까 이마엽이 발달하니까 사고력하고 창의력에 대한 교육을 해주고 그다음에 6 내지 12세 때는 언어 교육 및 수학 교육을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에서 20세는 어떻든 동기도 좋고 학습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마엽도 많이 발달한 상태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감정만 휘둘리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되게 공부를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정 관리, 그러니까 인성 교육이 오히려 이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식으로 실제 생활에서 부모들이 이 뇌 발달 단계는 무시하고 너무 앞서가는 경향이 있는 거군요. 맞죠. 예. 3, 4세부터 막 학습을 시작하니까요. 그 영어는 대표적인 뭐 태어나고 경우가 맞아요. 곧바로, 영어 예. 교육이 대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담당하는 알아듣는 그 뇌는 언제 발달되냐면 2세 이전에 발달돼요. 그러니까 언어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때요? 책을 읽어도 잘 읽잖아요. 저기 말하자면 알아듣잖아요. 말을 해도 알아듣고. 그런데 말하는 뇌는 언제 발달했냐면 4 내지 6세 때 발달해요. 따라서 영어 교육을 시킬 때는 4 내지 6세 이후에 시켜주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단어를 외운다 하더라도 시간이 짧죠. 근데 그 이전에 시켜주면 어때요? 시간이 길어요. 한 3일, 4일 걸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뇌 발달에 맞춰서 교육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모국어에 먼저 노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를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돼 있어요. 물론 엄마가 영어를 잘해서 처음부터 이중 언어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은 될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조금 늦게 발달하긴 하겠지만 양쪽 그 언어를 다 익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발달시킬 때 우뇌하고 좌뇌가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뇌하고 좌뇌의 양식에 따라서 발달이 좀 달라집니다. 좌뇌 아이들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좌뇌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순서를 잘 지켜요. 또 어때요? 언어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로 하는 것을 이제 잘 듣고 또 아이들이 어때요? 마감 시간을 갖다가 지키기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좀 아이가 건조하고 인간성도 좀 떨어지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런 자네 아이들이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대신 이런 아이들은 어때요? 공부는 잘해요.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보통 100점 받는 애들은 다 좌뇌형입니다. 그러면 좌뇌형이 중등학교 때는 어떻게 돼요? 또 수학이 있잖아요. 그건 또 좌뇌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잘하죠. 그러니까 명문대학 가는 애들은 되게 좌뇌형이 많아요. 우뇌형의 아이들의 이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이제 한꺼번에 하는 좀 특징이 있죠. 그리고 감성적인 게 풍부하고요. 또 운동을 하거나 시각적이거나 청각적인 거, 그 예능적인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서 이런 아이들은 돈을 많이 밝혀요. 우뇌적인 아이들이. 그래서 저희 집 아이가 돈을 요새 좀 밝히니까 아주 좋은 현상인데요. 그 왜 그러냐면 우뇌적인 아이들은 학문적인 관심보다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새로운 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보면 우뇌 아이들이 사실은 성공은 우뇌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왜 성공을 많이 하냐면 돈을 많이 벌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좋아하니까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하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뇌 아이들의 특징이죠. 자네 아이들은 주로 뭘 할까요? 학자 많이 해요. 돈은 많이 못 벌죠. 근데 우뇌 학문적 아이들은 깊이는 있는데. 시간을 좀 안 지킨다든지 아니면 발등에 불 떨어져야 뭐 한다든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 부모님들이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얘가 우뇌 성향 아이인가 좌뇌 성향 아이인가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익숙한 거를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갖다가 자주 바꾸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것만 좋아한다. 아니면 그 소중하게 여기는 걸 항상 갖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좌뇌형이고 새로운 거를 자꾸 바꾸는 애들은 우뇌형이에요. 또 일을 시켜보면 알아요. 저도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일을 시켜보면 여러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주면요, 어떤 친구는요 다 해요. 5가지 과제를 다 해요. 그래가지고 해오면 대충 우뇌형이에요. 근데 좌뇌적인 아이를 이제 5개 과제를 주잖아요. 그러면 못 한다고 그래요, 저한테. 아니 감히 원장한테 못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몇 개 주면 좋을까? 그러면 1개 내지 2개만 해달라. 그러면 해가지고 오잖아요. 꼼꼼하게 해요.
한 가지라도 두 가지를 꼼꼼하는 거죠. 길 안내할 때도 좀 틀려요. 아이들 보면 운의 아이들은 어떻게 가면 좋겠냐 그러면 딱 연필부터 딱 들어가지고 지도를 그리죠. 근데 좌뇌 아이들은 말로 설명해요. 그래서 이런 걸로도 할 수 있고요. 또 시간 지키는 애들. 김재원 아나운서는 시간 잘 지켜죠. 아, 시간 잘 지키죠.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고요. 좌뇌형일 가능성이 네. 많은데 어떻든 저도 시간을 좀 비교적 잘 지켜서 사실은 좌뇌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잘 지키는 아이들, 뭐 가끔가다 이제 늦게 오는 아이들은 대개는 우뇌형이 많고요. 또 일을 미리미리 끝내는 아이들이죠. 그 원고 같은 거, 뭐 작가분들 있겠지만 원고 같은 거 마감 시간까지 끝까지 지키는 사람 대개 우뇌형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그런 걸로 또 판단할 수 있죠. 또 기억을 하는 것도요. 그림을 잘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우뇌가 있고 또 책의 내용, 그래서 사람의 이름 이런 거 잘 기억하는 아이들은 좌뇌형이 되죠. 또 좌뇌형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과제를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요. 우뇌형 아이들은 누가 옆에 있어야 돼요. 엄마라도 옆에 있어야 돼요. 엄마라도 책을 옆에서 보고 있어야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어떻든 같이 공부하게 해놓고 하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런 좌뇌 성향하고 우뇌 성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양뇌를 다 쓰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 학교 교육은 어때요? 좌뇌 교육이죠. 주로 강의식 교육이 많잖아요. 그래서 좌뇌 교육에서 사실은 그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우뇌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한 시기이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양뇌를 잘 쓰게 하는 게 좋은데 다음 이제 그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그 fMRI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의 뇌 활성도를 보는 그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평범한 아이를 보세요. 이게 이제 아주 어려운 문제를 이제 풀게 한 거예요. 평범한 아이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적죠. 그렇죠? 근데 영재두뇌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많이 활성화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 됐는데 이제 활성도가 저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문제를 그 평범한 아이는 잘 못 이해를 했거나 두 번째는 잘 모르니까 넘어갔거나 아니면 포기한 경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저 영재두뇌처럼 좌우뇌를 다 사용할 수 있을수록 아이들은 머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겠어요? 좌뇌 교육, 우뇌 교육을 다 시켜야 되겠죠. 어떻게 양뇌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거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아이 이제 형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정독해서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좌뇌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등장인물이 뭔지, 왜 그런지 줄거리까지도 다 이해해요. 근데 우뇌 같은 아이들은 빨리빨리 읽어요. 근데 뭘 아냐면 주인공이 어떤 감정인지 이런 건 잘 알더라고요. 뭐 어떻게 감동했는지. 따라서 좌뇌 아이들 경우에는 저렇게 우뇌 아이처럼 이렇게 속독 읽는 것들을 좀 가르쳐줘서 우뇌적인 감각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오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 좌뇌 교육을 받다 보면 사실은 건조해지죠. 그리고 마음도 좀 딱딱해지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오감 교육을 해줘야 돼요. 오감 교육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요리. 요리 같은 경우 냄새도 하고 소근육 운동도 발달시키고 그렇죠. 요리 같은 것도 좋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그 경기장 같은 데 좀 가면 좋아요. 경기장 같으면 소리도 들리고 보이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그런 체험을 하다 보면 아이가 우뇌적인 것들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좌뇌 아이들이 있는 이제 가정에서는 그렇게 아이들하고 경험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또 우뇌 목욕이라는 게 있어요. 목욕을 시킬 때 그냥 미지근한 물에서 그냥 목욕시키지 말고요. 아로마를 한번 딱 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자들이 주로 하는 거지만 거품 목욕. 그러면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거기서 아이들이 그 자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뇌 목욕 같은 것들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또 그림과 음악 같은 거 감상을 많이 하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건조해지기 쉬우니까 우뇌적인 것들로 해서 이제 뭐 전람회도 가고 음악도 좀 듣게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렇다고 해서 공부 시간에 음악 듣게 하면 안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해주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표현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요즘은 이제 어떻든 간에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창의력을 발휘하려면요, 표현력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소리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글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을 하다 보면 그것이 말하자면 아이들 교육에는 상당히 우뇌를 발달시키는 교육이 되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엄마 아빠의 궁합, 두뇌 궁합이에요. 그 두뇌 궁합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좌뇌형 엄마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이들이 오면 닥달하겠죠. 예. 딱 해서 계획을 딱 해주고 칠판에 미리 딱 적어놔요. 오늘의 할 일. 오늘의 할 일, 국어 몇 시간, 산수 문제 몇 문제 딱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뇌형 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숨 막히죠. 스트레스 받죠.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하는 것 같죠. 근데 우뇌형 아이들은 그렇게 해주면 공부 못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책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엄마가 우뇌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는 뭐 좌뇌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뇌형의 엄마는 뭐냐면 좌뇌형의 엄마는 아이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정보력도 뛰어나고 이제 하는데 우뇌형의 이제 엄마들은 가르치는 건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르칠 줄 모르는데 이게 우뇌형 엄마들은 또 귀가 얇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는 건 말아요. 그러니까 아는데 이거를 좀 시키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욱박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뇌형 엄마의 단점은 계속 욱박지르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궁합이 이제 맞아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이제 예를 좀 보죠. 그래서 제가 김재원 아나운서의 이제 두뇌 발달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집안 내력이 공개되는군요. 아까 저기 김재원 아나운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시간을 잘 지킨다고 그러셨죠? 아주. 이게 뭐야? 좌뇌 우세형이에요. 예. 언어 능력이 뛰어나시죠? 맞잖아요, 그렇죠? 또 뭐가 뛰어나세요? 체계적 일을 할 때 미리미리 하시죠. 또 숙제 한 사나흘 전에 다 해놔요. 그렇죠, 맞아요. 이런 스타일이 이런 분들이 아이를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뭐 책을 읽어준다든지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책을 읽어주는 게 아빠의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읽는 것도 좋지만 책을 읽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고 수학이나 뭐 과학 같은 거를 좀 가르쳐 줄 수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다라 하더라도 계획이나 앞으로 장래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게 좌뇌형 아빠입니다. 엄마는 어떠세요? 중뇌형이네요. 중뇌형이면 어때요? 좋은 거죠. 좌뇌만 있으면 이 중뇌라고 하는 거는 아이를 좌뇌적인 성향도 강화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또 아이의 마음도 풀어줄 수 있어요. 아이가 사실은 좌뇌 교육을 많이 받고 오잖아요. 그래서 왔을 때 아이들한테 뭐 배고프니 뭘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을 안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마가 중뇌형이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중뇌형이 됐네요. 그래서 아들도 보니까 그 감성도 풍부하고 뭐 인간성도 좋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도 잘하고. 아유, 칭찬을 받아서. 네. 아니 실제로 아이가 그 친구 관계도 좋고 네, 되게 관심사가 다방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이들이 이제 저희 집에 많이 놀러 오는 편이죠. 네. 예.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근데 저기 김재원 아나운서가 이제 아들을 공부시킬 때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겠어요? 그 학습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청각적 학습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 강의를 듣거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자뇌 교육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공부하는 스타일은 청각 학습자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그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각 학습자도 있거든요. 시각 학습자는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겠어요? 영화 같은 것도 보여주는 것도, 컴퓨터의 이미지 같은 것도 좋고, 또 마인드맵 같은 것들을 그리게 하는 것도 좋고요. 주로 우뇌형 아이들이 그렇겠군요. 그렇죠. 네, 우뇌형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 많이 보여줘라. 맞아요. 청각적이기보다는 시각적이에요. 또 우뇌형 아이들이 특징적인 경우에 신체 운동성 학습 양식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우뇌 아이들은 조금 돌아다니게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부를 시키더라도 많이 시키지 않아야 돼요. 한 5분 동안 좀 시켰다 그러면 5분 동안 공부를 했다가 이게 재미나잖아요. 그러면 20분, 30분 공부를 해요. 근데 처음부터 딱 제안을 해요. 너 30분 동안 오늘 공부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비비 꼬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신체 운동형 학습자들은 좀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 필기를 하면서 공부하면 좋아요. 외우는 방식도 틀려요. 책을 읽으면서 외우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필기를 해야지 외워지는 아이가 있거든요. 이 신체 운동형 학습자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필기를 해서 외우면 상당히 도움. 그리고 영어 단어 외울 때 왜 연습장에 100번 쓰는 애들이 있잖아요. 예.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야 외우지. 그게 그 이유가 있었군요. 그거는 아마 그 신체 운동형 학습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어떻든 뇌가 발달하고 뇌의 어떻든 이런 양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두뇌를 이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뇌가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우리 전기줄이 있으면 전기가 없으면 소통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기가 필요하죠. 전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호르몬이라는 것이 전기 같은 역할을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기도 하죠. 대개 50개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뇌와 관련된 공부 호르몬은 5개의 신경 전달 물질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그런 물질들은 꼭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좀 어렵죠. 네. 노르아드레날린은 긴장하면 나타나요. 근데 부모님들 긴장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근데 긴장 좀 시켜야 돼요. 아이들 공부하고 있을 때 가끔가내 중간에 가서 사과 주면서 야 이거 사과 먹어 해줘야 돼. 그게 딴 게 아니라 아이를 긴장시키기 위해서. 또 가다가 너 아픈 데 없냐? 그러고 또 가서 공부할 때 30분 동안 계속 공부하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긴장을 하면 어떠냐면 기억력이 높아지고요. 집중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줄 정도의 좀 잔소리는 좋지 않지만 잔소리가 사실은 아이들을 긴장하게 해서 말하자면 이 노르아드레날 혹은 노르에피네프린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 노르에피네프린은 어떤 음식이 좋냐면 비타민 B 음식이 좋아요. 그래서 과일이나 야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사실 발달하게 되는 거죠. 또 아세틸콜린이라는 또 성분도 이것도 좀 어렵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기억을 담당을 해요. 근데 이 기억을 담당한 아세틸콜린은 포도당이 꼭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아침밥 먹이는 거 있죠. 그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 포도당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또 이 아세틸콜린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잠을 충분히 자면 아이가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이시영 박사님이 공부 호르몬 해가지고 세로토닌이죠. 그거는 이제 감정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이에요. 이 감정을 안정시키는 건 어느 때 필요하냐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감정 조절이 되는 애들은 어떻게 있어요? 5분 만에 바로 공부를 해요. 근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애는 씩씩거리는 거죠.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하루 종일 씩씩거려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을 갖다 높여줘야 되겠죠. 세로토닌을 높여주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잠을 충분히 자야지. 그래서 사실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또 특히 그런 게 사춘기 아이들은 늦게 잡니다. 뇌가 늦게 자고요. 한 2시간 늦게 일어나요. 근데 그걸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춘기가 됐을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학원 보내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조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를 좀 봐줘야 되는 당연한 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그 외국에 있는 학교에서는요, 그 저학년들보다 사춘기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2시간 늦게 시작해요. 그게 사실은 뇌 생리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어떻든 간에 많이 자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거 할 필요는 없대요. 저희 집 아이가 일찍 자라고 그래도 그렇게 12시간 옮겨 자고요. 아침에는 막 힘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사춘기가 거죠. 됐네요. 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을 좀 높여주려면 이 사춘기니까 이제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햇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햇빛을 받지 못하면 북구의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죠. 이게 햇빛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그러면 좀 밖에서 좀 놀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음식으로 보면 철분이 보조 요소로 항상 필요해요. 근데 사춘기 아이들은 어때요? 정크푸드를 많이 먹잖아요. 또 어때요?
막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철분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참 사춘기 잘못된 아이들한테 거예요. 나쁜 그렇죠. 것들만 나쁜 거죠. 예. 다 갖고 있네요. 햇볕 볼 시간이 있어요. 늦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음식을 먹이더라도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이때 먹여야 돼요. 그래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철분제를 좀 먹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충동적이가 되고 IQ도 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분이 빈혈을 일단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이를 갖다 회복시키려면 철분을 투여한다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야지 IQ가 회복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철결핍성 빈혈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만들어주지 않아야 되겠죠. 또 엔돌핀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엔돌핀 같은 것은 기분 좋게 해주는 거를 하고요. 학습을 의욕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엔돌핀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스트레칭이라든지 체조라든지 그런 운동을 시키면 상당히 도움을 주죠. 또 웃는 거, 웃는 근육을 많이 하니까 자주 웃고 그러면 상당히 좋고요. 또 하나의 좋은 게 있어요. 봉사시키는 거예요. 봉사시키면 아이들이 그 헌신하고 남을 도와주고 하면 엔돌핀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엔돌핀이 생기면 학습에도 사실 의욕이 되는 거죠. 또 도파민이라는 성분은 들어보셨죠? 도파민은 게임하고 관련이 있죠. 도파민의 특징은 뭐냐면 그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요. 단계적으로 좀 높은 것들을 좋아하고 또 성취를 하면 좋아하고 그 보상을 해주면 좋아요. 게임은 딱 맞잖아요. 공부를 진짜 그렇게 시켰으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좀 생각해 보는 게 도파민 교육법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도파민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물질은 높이 올라가면 항상 반대 물질이 따라와요.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으로서 높이기 위해서 맨날 밖에서 놀게 하고 잠도 맨날 자게 하고 하면 세로토닌이 최고로 높아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부분까지 높아지면 그 이상은 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해줘야 돼요.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근데 도파민은 그런 게 없어요. 반대 물질이라는 게 없죠. 수용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밤새 하죠. 뭐 생각이 나세요? 3, 4일 동안 계속 게임 하죠. 뭐 좋지 않은 얘기는 하지만 어른들 노름. 밤새 도파민을 아이들한테 높이려면 어떤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어요? 새로운 것을 제시해 줘야 되죠. 그리고 너무 어려우면 좌절해가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지만 약간 높은 것을 과제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취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보상의 대표적인 건 뭐야? 칭찬. 그런 것들을 해주면 아이들이 도파민이 풍부하게 돼서 지칠 줄 모르고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이름들은 다 안 외워도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제시를 너무 하지 어려운 않았습니다. 그거 이름들이 이름 안 알아서 되고요. 아까 그런 거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방법, 그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트레스 관리죠,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부신이라는 것에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요. 코르티졸 호르몬은 어느 때 나오냐면 잠을 못 잘 때 나오고요. 또 하나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의 기능적인 거는 뭐냐면 세로토닌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좋지 않겠죠. 공부 호르몬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또 그 시냅스를 갖다가 말하자면 줄여줘요. 그러니까 시냅스가 줄면 어떻게 하냐? 뉴런도 사멸되겠죠. 따라서 그 긴장을 시키는 건 좋지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아이들이 요즘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애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근데 그게 사실 스트레스 관리가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은 아이들이 하게끔 해서 실수를 하는 것을 봐줘야 돼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이제 게임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게 이게 게임이 습관이 될까 해서 처음부터 안 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스트레스를 적게 준다고 그래가지고 매일 한 30분씩 하게 하죠. 근데 그거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30분 동안 하면 어떻겠어요? 아이가 좀 그동안 즐거운 건데 완성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의 기쁨도 못 느끼죠. 그 생각만 하죠.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풍부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주중에는 게임하지 마라. 그리고 주말에만 한 3시간 정도 하루만 딱 하게 해요. 그러면 어때요?
3시간 정도 하면 충분히 한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이도 게임 중독 같은 데 안 빠지게. 그래서 혹시 게임을 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제시할 때 아이가 좋아하는 과제를 좀 제시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책을 좀 읽혀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수학 책을 읽혀야 되는 입장인데 아이들은 어떻든 간에 이런 아이들은 뭐 이렇게 조금 줄거리가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수학을 가르치려면 수학 인물에 대한, 수학자에 대한 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읽게 되죠. 아이들이 그런 흥미가 있으니까. 또 아이들을 할 때 얘가 음악이나 혹은 미술에 대한 강점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강점이 아닌 부분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좋아하면 수학 먼저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국어로 공부를 시키죠. 그러면 편안해지겠죠. 이제 그런 공부가 좋고요. 또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토막 공부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공부를 할 때 이 스트레스를 주는 거는 너 1시간 동안 공부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짬짬이 공부하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 과목도 좀 바꾸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공부할 거를 갖다가 30분은 수학하고 30분은 과학하게 이렇게 번갈아 해주면 아이가 스트레스도 안 먹고 또 관심도 또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한테 과제를 부담스러운 걸 주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5분 공부를 시키면 20분, 30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든 과제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과제를 주면 아이들이 상당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칭찬입니다.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예. 부정적인 훈육하고 긍정적인 훈육이 있죠. 예. 근데 어때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긍정적인 훈육을 하니까 이게 좀 그림이 좀 잘못됐네요. 이게 긍정적인 훈육이에요. 긍정적인 훈육을 하면 초등학교 어때요? 빨갛게 나오죠. 내가 활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칭찬을 많이 해주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중고등학교가 되니까 어때요? 부정적인 훈육, 긍정적인 훈육 다 별로 효과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요령을 이용해서 얘기해 줘야 되고요. 나이가 들으면 오히려 부정적인 훈육, 단기적인 효과는 부정적인 훈육이 더 좋아져야 돼요.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면 바로 말은 들어요. 그거는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중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 장기적으로는 어떤 게 효과가 있냐면 장기적으로 아이를 공부하게 하려면 결국은 긍정적인 훈육을 해야 돼요.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칭찬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너 머리 좋다. 이런 칭찬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어때요? 쉬운 것만 하려고 그래요. 머리 좋다는 아이들은 항상 엄마의 칭찬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것만 해요. 그래서 더 높은 과제를 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영재를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선행 교육하는데 그것들은 문제점이 많은 게 선행 학습은 어때요? 뇌 발달에 맞지가 않죠. 그리고 어려운 걸 하니까 자기 나이보다 자신감이 떨어져요. 또 칭찬할 기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훈육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선행 학습보다는 잠깐의 예습, 단기적인 것, 그 다음에 복습 이런 것들이 공부를 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태인들이 어때요? 노벨상을 40%를 차지를 했죠. 유태인들의 부모님들한테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시냐고 물어봤더니 아이를 다른 아이와 다르게 키우고 싶다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노벨상이 이렇게 나가요. 조그만 다른 일이라도 자기가 만족해가지고 하니까요. 우리나라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뭐라냐면 1등 아이, 리더십이 있는 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 글로벌 리더의 특징은 뭐냐면 감정 조절, 두 번째 도덕성, 그 다음에 인간 친화력. 따라서 사실은 학습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하다 보면 그 아이가 행복한 영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 입장에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를 이해하게 된 것 네네. 같아요. 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지, 왜 핸드폰을 맨날 바꿔달라고 하는지, 그리고 왜 숙제를 임박해서 그 전날 네. 밤에 하는지 예. 이게 이해가 되니까 아이를 좀 다른 마음으로 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네. 우리 아이의 특성을 아는 게 참 중요하겠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뇌나 자뇌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이제 개발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뭐 자뇌형 같으면 아이가 뭐 체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뇌 아이들은 가능하면 혼자 공부하게 해줘야 돼요. 가이드만 해주고 뭐 윽박 줄이거나 하지 말고 혼자 공부를 잘 하니까요. 우뇌 아이들은 칭찬을 잘 해줘야 돼요. 옆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내 발달에 맞춰서 공부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훈육에 있어서도 아까 칭찬이 이제 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떻든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성향이나 엄마의 성향을 강요해서 주입시키려고 하지 말고 무엇보다 이 뇌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선행학습 없이 예. 잘 맞춰나가는 교육이 그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중요하죠.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는 관심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의 그 성향이나 혹은 아이의 모습을 봐서 거기에 맞는 맞춤 교육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육이 전반적으로 좀 좌뇌 주도적으로 돼 있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렇게 목욕을 시킬 때도 네. 뭐 뭔가 이렇게 향긋하게 그래, 기분 자극도. 좋게 한다든지 예, 그런 게 좋아요. 다른 자극을 부모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른들께서.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사실은 그 프로젝트식 교육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만족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교육 제도가 조금 이렇게 강의식 교육이 돼서 자네 아이들한테는 이제 공부하는데 좋기는 하지만 그래서 자네 아이들이 좀 성적이 좋죠. 근데 사회가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앞으로는 창의력이 발휘되려면 운회적인 것들을 강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프로젝트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가톨릭의대 의정부 성모병원의 김영훈 병원장이셨습니다. 박수로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하기에 앞서 저희 화면 하나가 잘못돼서요. 좀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고요.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도 백화점 상품권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